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300만 명에 달하는 연체자들이 신용사면을 받으면서 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1금융권에 다시 대출이 가능해지는 그런 사람도 크게 늘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뭐가 맞는지 갈수록 방향을 상실해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냉정하게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되게 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하기 싫더라도 꼭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은 되게는 어렵고 불편하고 하기가 꺼려지는 일들이 많죠.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해야 하는 일은 보통 하기 싫은 일이다, 이거죠. 네. 예를 들어 높은 점수 받고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당연히 학생이 원하는 점수를 받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당장은 힘들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말고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은 고되고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노력과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다 경험해봤지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다 아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정작 열심히 공부하는 거 말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쓰는 의자가 불편해서 집중 안 된다고 하면서 의자를 바꾼다든지 혹은 교재를 몇 번씩 새로 사서 바꾸기도 하고요. 학원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공부를 잘하려고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기도 하죠. 맞아요. 아마 이런 경험 학창시절에 다들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성적을 올리기는 원하면서 정작 진짜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는 이런 모순된 행동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혀 성적 향상에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고생만 더 겪게 되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이런 행동을 실제로 우리도 사회도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행동이 뭔지 감당해야 될 게 뭔지 알면서도 오히려 앞선 학생처럼 하기 싫은 것을 회피하는 방법만 계속 찾는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철이다 보니까 아마 공감이 가실 텐데 우리 모두는 사실 조금이라도 더 많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증세에는 강하게 반대하죠.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어쨌든 그에 상응해 더 많은 증세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세금 더 내기는 싫고 복지는 더 원하는 우리가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도 그런 우리 태도에 부응해 모순적인 형태로 정책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증세는 안 하고 정부가 계속 빚만 늘리는 식으로 복지 혜택을 늘린다든지 혹은 취약계층에 집중될 지원을 줄여서 그걸로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적인 정책의 결과는 결국 재정 적자로 인해 증세로 이어져서 우리 국민이 내야 될 세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그냥 허울 좋은 복지 시스템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만들 뿐인 겁니다. 작년에 세금 부족으로 56조나 세수 펑크 나서 비상 걸린 정부가 한국은행에 급전 끌어다 쓰고 국채 발행하고 이자 비용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길에 선거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면 뭐 얼마 준다, 뭐 해준다 그런 거밖에 안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의 이런 모순적인 태도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나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난데 기름을 들이붓는 식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거의 대부분의 금융위기의 발단 원인은 되게 비슷해요. 주로 과도하게 빌려준 대출이 쌓이고 쌓이다 결국은 부실 대출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금융권을 때리게 되면 그게 처음에는 금융권의 위기로 그리고 이후엔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되는 거죠. 금융권의 위기는 대출 중단, 축소, 대출 회수가 급속도로 번지게 해서 순식간에 경제 시스템 전체에 돈이 말라버리게 하는 신용 경색을 일으키죠. 그러면 현금이 막힌 기업들도 도산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죠. 금융위기라는 게. 네, 그냥 금융위기라는 게 말씀하신 딱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태를 막는 방법은 간단해요. 부실 대출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부실 대출자들한테 대출을 중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돈 빌려야 되는 가게하고 기업들은 추가로 돈 더 못 빌리게 되면서 무너지는 일이 생길 거고, 그럼 그 충격으로 자산 시장까지 충격받는 일이 아마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게 일부러 금융위기 만드는 거랑 다를 게 뭔가요? 이게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맥락에서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이게 컨트롤 가능한 통제 범위 내에서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있냐 없냐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연체되는 부실이 커질 때 이때 과감하게 부실 대상에 대해서 추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 분명히 타격은 받겠지만, 그런데 이때는 컨트롤 범위 내에서 수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금융위기로까지 더 크게 번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가 큰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부실 대출이 과도한 일부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망하는 일도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말 그대로 일부에 그치기 때문에 여유되는 금융기관에서 인수합병해줄 그런 여력도 되는 거고요. 부실이 발생한 수나 그 부실의 규모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상당 부분은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건전한 기업이나 가게들까지 대출 중단이나 상환 해소 압박을 받아서 불필요하게 피해를 만들어내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뼈아픈 건 맞지만 부실을 더 번지지 못하도록 사전에 잘라내고 구조조정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문제라도 이게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돼서 번지게 된다면 금융사 일부에서 그칠 수 있었던 일이 금융권 전방위적으로 터지게 되고, 그럼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도 이걸 다 커버하기 힘겨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원래 부실하고는 관계없던 그런 기업이나 개인들까지도 자금이 씨가 말라버리면서 금융과 산업 전체가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시장에 충격이 있더라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걸 끊어내고 금융위기는 반드시 미리 막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자, 머리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부실을 끊어낼 때 발생하는 시장 충격은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누가 원합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정책, 주식 떨어지는 그런 규제 하나만 나와도 난리고, 아무리 일시적이라 해도 대출에 문턱을 올려버리면 죽겠다면서 난리가 나는데. 네, 바로 그거예요. 공부는 잘하길 원하면서 정작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성적 올릴 방법만 찾는 그런 모순적인 행동하는 학생처럼 금융위기를 막아야 한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자산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면 안 되고 대출 문턱 높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매우 모순적인 행동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위기는 터지면 안 되지만 우리에게 피해가 와서도 안 된다는 그런 우리 태도에 호응하듯 정부 정책도 모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부실 대출자들한테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금융 문턱을 오히려 더 낮춰주고 만기를 연장해주고 추가 대출을 계속 해주면서 연체가 더 늘어나지 않게 보이는 숫자 마사지를 해가면서 관리되고 있다고 하면서 뒤로는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우고, 또 금융시장의 위기감 때문에 자산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온갖 규제를 풀고 지원을 해가면서 자산시장을 억지로 떠받치는 거예요. 그렇게 금융위기도 안 터지고 자산시장에 충격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정책도 우리의 모순적인 태도에 호응하듯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뭐 당장 이번에 최대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연체자 신용사면 해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신용사면 해주면서 이들이 추가대출, 대환대출, 카드 발급하는 게 가능해졌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수치적인 연체율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조금 시간 지나고 연체율 감소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떠들어댈 거고요. 근데 벌써 카드사나 이금융권은 초경계 상태잖아요. 이 사람들이 채무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게 아닌 상태로 신용 점수만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상 돈 빌려주면 또 연체할 사람들이 전부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버리면서 이 사람들이 몰리는 이금융권은 안 그래도 부실 때문에 비상인데 부실률 더 올라갈까봐 비상이라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짐작이 되겠지만 이런 대응은 부실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키워서 결국 금융위기의 충격을 더 크고 깊게 만들 뿐인 겁니다. 지금 가계와 기업 할 것 없이 우리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과도한 부채와 비효율적으로 무리하게 규모만 키운 각종 사업들, 그리고 사실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고 사라졌어야 할 기업들이 아직도 버젓이 존재하는 좀비 기업, 부실 기업 문제까지, 여기에 또한 몸에 맞지도 어울리지도 않는 환경인데도 여전히 무분별하게 벌려오며 진행해왔던 투자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동시에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계기로 뭐가 트리거가 돼서 어떻게 터져나올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만성이 된 분들이 많은데 진짜 이 위기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흔히 지금 경제 상황을 두고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할 시기에 진통제만 맞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살이 썩어가는 걸 보면서 도려내거나 잘라내야 되는 게 그게 해야 하는 일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신체 어디 하나 포기하기도 싫고 아픈 건 싫으니까 진통제 맞으면서 다른 방법 없는지 찾아다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골든타임 놓치는 게 매번 벌어지는 일이죠.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게 아니고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위기에서 버텨내기 위해서 하기 싫어도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